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미리 얘기를 못하고 사실은 제출을 했어요. 다 공지 내용을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요일반하고 합반을 해서 시험을 보는 일정으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12월 12일 날 볼 예정이고요. 12월 12일 날 볼 예정이고 시간은 10시부터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가 꽤 많아서 학교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어레인지 해줄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담당 조교 선생님하고 통화 내용상으로는 아마 여러 개 반으로 나눠서 시험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 대한 그 안배가 사실은 또 필요합니다. 양쪽 반에. 그래서 같이 시험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그럼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12월 12일 날 10시부터 시험을 본다라는 거는 인지를 하고 개인적인 일정들이 생기지 않게 조율을 하기 바랍니다. 시험에 대한 대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대체 과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튼 여러분들 숫자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깔끔하게 우리가 목요일반 금요일반 학생들 다 모여서 시험을 보는 걸로 학기 말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한테 메일을 주거나 이렇게 올려놓은 내용이 없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는 얘기한 바와 같이 12일 날 합반으로 시험을 보겠다라고 일단 지금 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학교에서 요구라든가 내용들이 여러분하고 공유돼야 되는 내용이 연락이 오면은 바로 게시판을 통해서 공유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수업을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서 지금 제출이 체크가 안 된 그 조는 요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내가 확인을 할게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의 신시가지, 신도시 건설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잠시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좀 익숙한 모습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좀 보면은 대부분이 이 내용들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주동 판상형 계획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60년대만 해도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62년도에 들어서야 비로소 단지 규모의 신도시가 어떤 주거단지가 개발됐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한 바가 있지요. 마포주거단지가 이제 그때 개발이 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마포주거단지지만 지방에서 특히 이제 울산과 같은 지역에서는 공업단지 배후의 주거단지 개념으로서 실제 이런 신개발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1970년대 들어서는 공업화 정책에 따라서 공업지역 배후 지역에 여러 가지 신도시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구미, 창원, 여천 그리고 서울에서 이전해서 자리를 잡은 이제 안산과 같은 그런 지역들이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980년대 지금 밑에 보이는 게 이제 신도시인데 일기 신도시 모습이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로서 고덕 주로 이제 강남 지역이죠. 개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상계는 저 북쪽에 서울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상계 신시가지 개발 지역에서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이 그때 이제 개발이 되게 된 개념입니다. 일기 신도시는 1989년부터 약 5년, 6년 정도, 5, 6년 정도에 걸쳐서 95년까지 이제 개발이 완료되게 되고요. 벌써 여기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 30년이 넘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개발 혹은 재건축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방송을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어떤가요? 대규모 신도시의 어떤 개발이 굉장히 사실은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분산적 택지 개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준농림지의 개발 허용 같은 것들, 이게 사실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농경지인데 그걸 준농림지로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개발되나요?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규모는 크지 않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이 이때 이제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를 양산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농지가 쫙 펼쳐져 있는 공간에 아파트 한 채가 이렇게 들어서 있는 경우들이 도시 외곽에 다니다 보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와 같은 내용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신도시 개발상 문제를 보완하여 자족적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여전히 사실은 신도시 신개발지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공간들은 대부분이 다 공동주택 위주의 공간들이에요. 가장 참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는 하고 합니다만, 실제로 결과론적인 내용에서 보면은 어떤 주거의 획일화를 막 가져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사실 원인이 되고 있는 거죠. 2000년대 이후에 선진형 복합 신도시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지금 이제 세종시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신도시가 정부에 의해서 추진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게 혁신도시의 개념으로 만들어지게 된 단지예요. 혁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된 공공기관을 수용하고, 그러니까 이 근거는 뭐에 있다고 얘기했나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사실은 의도하고, 그게 자연적인 어떤 민간 기업이라든가 자연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국가의 어떤 재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편중되는 양상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지역구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침체되고 소외되고 심지어는 이제 소멸되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이것만큼 사실은 심각한 문제는 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 국토의 균형 발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의 일환이다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혁신도시를 통해서 공공기관을 의도적으로 이제 내려보내게 되는 것이고, 각 지자체별로, 광역지자체별로 내려보게 되는 것이고, 그 광역지자체에서 내려보낸 그런 공공기관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혁신도시인데, 혁신도시가 개발될 당시 이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진주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 왼쪽에 있는 게 진주 시가지예요. 원래 원형이 시가지고. 그런데 이 옆에 농경지로 되어 있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을 해서 사실은 도시를 개발한 거죠. 신도시를. 밑에 보면 좀 더 선명한데, 이 건너편에 있는 기존 시가지가 아닌 실제로 이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택지를 분양하고 주거를 확보해주고 시가지를 형성하다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기존 시가지에 있던 기능들이 다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걸 이제 예견하지는 못했던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이 계속 침체되는 문제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결과로 이제 와서는 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시선에서는 다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방도시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한 10년 전에도 여러분들 선배들하고 이런 도시계획 수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이 원도심을 또 다시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양상들이고, 이게 지금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어디서 좀 인지를 해야 되냐면은, 전체적으로
한반도 인구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사실은 인정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시가지를 새롭게 만들고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늘어나고 모여들 것이라는 그런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제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방 도시들에서는 원도심에서 이주해서 살고, 그러다 보면 지방 도시의 원도심은 계속해서 피폐해지는 그런 환경들. 지금 다시 재생을 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유입되는 인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가 사실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같은 이런 정책들은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방법적인 부분에 대한 한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직시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서 민간기업, 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 이런 주된 기능들이 하는 기능들을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와서 토지 분양가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을 공공에서 만들어줌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환경을 갖추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기업 도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실제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접근을 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도시 개념이 1960년대부터 이제 2000년 이후까지 이렇게 쭉 구분이 돼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는 선진형 복합신도시 개발의 방향의 제시와 다양한 목적의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는 거죠.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와서 적용이 되기 시작하겠죠. 내년부터는. 복합신도시에 대한 개념. 5대 도시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서울 중심권, 대전, 경북, 경남, 부산 중심에, 그리고 광주 중심의 권역이라고 이제 구분해서 보고 있는 거죠. 한국 신도시의 성과라고 한다면, 신도시 건설의 성과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 수준의 향상, 분명히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양질의 택지 공급, 고용 효과, 여러 가지 어떤 재화에 대한, 재분배에 대한 기능도 어느 정도는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다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물리적인 어떤 계획 위주의 접근이라든가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난개발, 주거기능 중심의 배드타운, 단기간 건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들, 재원 조달의 어려움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강남의 어떤 그런 개발 수요 같은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체적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평가받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인 개발, 단계적 종합계획 같은 것들의 중요성은 언제든지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게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정책의 연속성,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담보가 안 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투기, 부동산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들도 불과 이제 3년, 4년, 빠르면 2년 후에는 이제 사회에서 역할을 하게 될 터인데, 참 사회가 이렇게 뭔가 좀 이상적인 모습으로 하고는 사실 상당히 거리가 좀 있어서, 어느덧 이제 나도 기성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좀 이제 미안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자, 택지개발, 도시개발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내용들이라고 보면 좋겠는데요. 신시가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택지개발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법 제도에 대한 내용들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찾아보면 돼요. 너무 이걸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는 대략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정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얘기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시행된 법체계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또는 신시가지 개발과 공급, 관리를 위해서 시행된 것이다. 약 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에 적용되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죠. 구역 지정을 하고 실시 계획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구역 지정이라는 건 이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사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거기서 토지거래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중단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시 계획을 하고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한동안 운영됐던 약 한 10년 전 기준인데요. 지금 이제 개발 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기존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당시만 해도 한 700여 개 정도가 전국에 이제 산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기도 지역에 적지 않은 숫자가 위치하고 있었고요. 택지개발 사업 완료 시 한 170만 세대. 그러니까 이제 주거 공급이라는 것이 주된 이제 목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대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한편 이제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적은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약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대상 지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전면 매수라든가 환지, 수용 방법 같은 것들. 예전에 우리가 좀 살펴본 바가 있죠. 예, 주민들의 동의 과정이 필요한 사업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주민 제한 요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나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규모에 사실은 이제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역 지정 역시 구역 지정을 하고 실시 계획을 하고 사업 시행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했듯이 구역 지정 과정을 통해서 미리 예고를 하는 거죠. 당신이 살고 있는 혹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지가 사업으로 진행이 될 거야라고 지정 지구를 이제 구역 지정을 해서 영역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시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150개 정도가 한 10년 전에 위치하고 있었고 경기도에 한 28건 정도 모이는데 전국적에서는 가장 많은 개발 단위 사업도 그렇고 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신도시 개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간의 신도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베드타운. 내가 계속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기 신도시, 특히 일기 신도시가 가졌던 문제. 그러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일정 수 이상의 사람이 몇십만이 사실은 거주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면은 거의 뭐 50만 이상의 사람이 거주하는 신도시인데 그 사람들이 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기업들은 굉장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모두 출퇴근 시간이면 서울로 몰려드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타운이라는 개념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가 됐었죠. 물론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판교가 개발되고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잡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많이 좀 늘어나게 되고 또 새로운 이미지를 많이 만들어 가고 있죠. 첨단 산업이 기업들이 산업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옴으로써 이미지가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일기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베드타운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굉장히 계속 오랫동안 얘기됐던 내용이고요. 그 얘기는 즉 이거예요. 무늬만 자족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직주 근접의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도시 자족 기능의 확보를 위해서 설치해야 되는 용지가 있는데 그런 용지들이 사실은 분양이 안 되고 또 분양가를 보면은 주변에 있는 택지 비해서 굉장히 사실은 또 비싸게 분양된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동탄 같은 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탄 토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분양가가 세배당 165만원 정도 되는데 어때요? 동탄 일반 산단 산업시설 용지가 세배당 86만원인 거예요. 조성원가가. 그러면 조성원가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택지를 매입해가지고 그 땅을, 기업이 그 땅을 사가지고 뭐 공장을 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가격차가 상당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가격에 부담을 갖고 기업이 신도시 안에 도시 지원시설 용지에 들어갈 필요가 사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사실은 안고 있는 자적 기능의 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잡하우징의 불균형이다라고 이제 동탄 투신도시 사례를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중심 역할하는 시범단지죠. 굉장히 뭐 고삿길이라든가 어떤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녹아들기로서 이제 단지가 형성된 지역인데, 신도시 자족시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동탄2도 신도시 자족시설 기능이 사실 좀 미약하고, 특히 이제 지구 내 산업 종사자 비율이 2.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화성시 전체 인구가 한 37.5%라고 본다라면 절대적으로 그 안에서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가 적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동탄 테마밸리의 공간적 기능적 한계, 뭐냐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거죠. 경부고속도로 건너편에 이제 이런 그 테마밸리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기능의 연결성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인근에 있는 동탄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요. 요 밑에 있는. 그래서 실제로 이 자족 기능을 할 수 없는 기능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이건 이제 경기도에서 개발한 신도시인데요. 경기도 개발공사에서 이런 기능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념의 산업단지를 사실은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냐? 조금 더 좀 살펴봅시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이제 GTX예요. 여러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도철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미 지상구에서는 수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철도라든가 도로에 대한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제약적인 환경에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기타 등등 기존 도시화되어 있는 영역들이 또 많다 보니까 접근이 좀 어렵고, 그래서 어때요? 지하 깊은 곳에 철도를 연결하는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미 서구에서는 이제 많이 있는 아이디어들을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라는 거예요. 이런 철도를 통해서 실제로 동탄이라든가 굉장히 원거리에 있는 외곽 지역에서 서울 도심부로 30분, 길게는 1시간 정도에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뭐 일반 사람들도 이제 빨대 효과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자꾸 교통의 편의성이 만들어질수록, 제공될수록 수도권 혹은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한편으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신도시 안에서 어느 정도 작동될 수 있는 그런 산업구조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의 개념은 좀 더 상충되기도 하고 서로 좀 충돌되기도 하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강원도 어떤 지역에는 고속도로가 들어오면은 자기 지역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소비하고 하는 것들이 없어진다고 고속도로 들어오는 거를 스스로 반대하는 그런 지역사회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실제로 그 지역사회의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들, 소비 성향 같은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은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실제로 그 도시에서 자족적으로 내실 있게 경쟁력 있게 뭔가를 개발하고 가져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공간의 접근성을 교통의 발달로 혹은 통신망의 발달로 굉장히 압축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흐름이다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느 한쪽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도시공간 안에서 병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터 따로, 3터 따로에 대한 얘기인 거죠. 계속 그 얘기입니다. 공간적으로 거대 도시권화됨으로써 수도권의 사람들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그런 구조들. 그러니까 서울이 인구가 천만 아래로 내려가게 된 게 한 2, 3년 전 얘기인데 다시 천만 내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부동산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로 직장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외곽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서 직장은 수도권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계속 수도권으로 서울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구조. 그러다 보니까 아까 GTX 같은 그런 교통에 대한 니즈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새 좀 들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재택근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 능력이 실제로 회사에 나와서 일했을 때 만들어진 생산 능력에 못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좋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실제로 기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그 재택근무에 대한 효율성과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그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생산 결과물에 대한 의구심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이게 우리가 의도치 않은 부분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경험들을 사회가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재택근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늘어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수도권 중심의 어떤 양상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의도치 않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에 가까워지는 그런 개념들과 더불어서 5G 같은 그런 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굳이 그 공간에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때요? 사람과 사람의 만나는 그런 관계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언택티드라고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만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필요성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근린주거의 개념, 단지계획에서 도시계획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도시에서 인구는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될 상황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베드타운의 공간적인 영역은 이제 40km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40km 내에 있는 신도시들은 베드타운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거리상 그리고 40km를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도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수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런던에서도 봤지만 이 도심부,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20km, 30km, 40km, 50km, 70km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수도권 중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신도시들을 매핑을 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기 신도시하고 미래의 2기 신도시 정도까지 다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바깥에 있는 광교라든가 동탄 같은 신도시들은 실제로 서울로 유입되는 어떤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1기 신도시, 1기,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어떤 그런 부담들은 상당히 좀 줄어드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선호도 면에서는 또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거리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도시로부터 40km 이상 떨어진 지역은 자족적인 기능이 훨씬 더 고민되고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도시로부터 통근 한계권을 40km로 보는 거죠. 여기죠? 40km. 동탄도 좀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동탄 신도시 가서 보면은 설계를 정말 잘 해놨거든요. 많은 아이디어들이 녹아져 있고. 그런데 실제로 그 컨셉이 입지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역할이 좀 달라질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외국의 사례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프랑스 파리에
어문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30km 정도. 일본의 도쿄 다마뉴타운이 이 정도. 밀턴 케이지가 이제 한 80km인데, 이 다마뉴타운의 내용을 보면은 조금 결이 좀 다르죠. 과거에 인구가 막 늘어나고 도쿄 중심의 어떤 도시 구조에서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인구 분산을 하고자 했던 시기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만들어진 단지인데, 지금은 다마뉴타운에 가면은 진짜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그런 신도시가 이미 돼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젊은 층의 사람들은 도쿄 도시가주로 상당 부분 이주를 해서 살고 있는 환경에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도시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이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도시 개발의 명분과 논리, 굉장히 많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같은 공간들을 이렇게 매핑해 놓은 것이죠. 여기 나와 있지만 한국경제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신도시에 대한 개념은 정치 논리로 많이 치우쳐져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치 논리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하나의 내용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도시 균형적인 발전.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도시 계획을 하는 어떤 이상적인 차원에서 접근보다는 그 내용이 정치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구획이 되고 접근이 되다 보니까 사실 또 다른 어떤 문제를 분명히 좀 안고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의 명분과 논리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우리 보면은 선거 공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들이에요. 행정수도, 지금의 세종시라고 얘기하는 것도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념으로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제시된 거죠.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마찬가지예요.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연계한 미래 혁신도시 개발, 기업의 창의적이고 민주간 주도적 기업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선거 공약으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제한되고 정책적으로 제한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기능과 관계없이 실제로 취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있으나 개발되고 어떤 자리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이제 보면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서민 주거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내용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들이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다시 도시 공간 차원에서 보면은 도시 공간이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의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조한이가 제시한 그런 도시 단면을 통한 밀도 계획이라든가 그런 건축적인 계획들 비롯해서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획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도시 공간이 왜곡되고 때로는 시장 수요와 배치되는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부담으로 그대로 이제 따앉게 되는 부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1979년에 실제로 지금 세종시와 다른 차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당시죠.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는 어떤 계획안이 만들어진 바가 있어요. 이 세종시 이전 계획이 사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고 신기한 부분들, 굳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 위치가 지금의 세종시 위치하고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영역이고요. 왼쪽 영역에서 보면은 임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자리 잡게 된 신도시 개념이에요. 1979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 개념이죠. 거의 흡사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이 신도시가 개발될 당시에 이 배후 지역의 인근에 가로림만, 지금의 이제 가로림만 산업배후단지인데, 이 지역에 이제 산업시설이 중심되는, 집약되는 산업단지를 이제 만들려고 했었고, 그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도면이에요. 물론 이제 이 도면이 처음에 그 당시에 이제 계획될 당시의 개념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기능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되고 있고,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어떤 산업단지의 산업 기능을 하는 배후 신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신도시를 쭉 보면은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만 이러고 있어요. 두 개의 행정구역,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뭐 만들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충남도청, 경북도청, 전남도청 이 세 개의 도청이 다 이전된 도청들인데 이 도청이 이전할 때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냐면은 자기 지자체로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산군과 홍천군의 경계지역에 위치한다던가 여기 또 봅시다. 경북도청 같은 경우는 예천군과 안동시가 경계하는 요 구역에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던가 전남도청도 마찬가지예요. 목포시하고 무안군하고 경계되는 요 구역에 구역 지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현실이 이래요. 우리 사회 현실이. 이게 도시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혹은 도시의 미래의 어떤 발전을 예상하고 결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기본 저면에 이제 깔려 있는 현상인 거죠. 자, 아까 우리가 봤지만 밀턴 케인즈가 개발되는데 약 한 33년이 걸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은 어때요? 한 7년 정도 걸린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상당하죠. 밀턴 케인즈 외에도 영국의 어떤 신도시들은 그 이상 시간이 걸려서 조성된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나는 음악이 없어요. 혹시 그래요. 음악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네. 스피커가 지금 나만 켜져 있죠, 여러분들. 오늘 좀 잡음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번 시간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조용해졌어요? 우리 여럿이 하다 보니까 어디서 좀 잡음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올려주고 서로 좀 자신의 지금 컨디션을 컴퓨터하고 컨디션 좀 체크하도록 합시다. 자, 과도한 수요 예측을 또한 문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탄, 테마, 메타폴리스, 이런 사례든 나도 이제 설계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숫자를 보통 제시를 하게 됩니다.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숫자를 제안하게 되죠. 그게 이제 도시기본계획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목표지향적인 어떤 사업의 내용이다 보니까 사업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의 내용이다 보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 100만 하면은 그 100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12가지의 그런 개념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은 그게 시행이 안 되다 보면은 결국은 그 세금으로 다 낭비되는 그런 부분들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이런 개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가져오기도 해요. 얼토당토하는 얘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것들을 선명하게 잘 걸러내고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많은 어떤 사업지에서 과도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이게 얘기예요. 수요 예측이 과도해지면은 택지 개발을 요 정도 면적으로 한다라고 봤을 때 도시계획에서는 모든 것들이 인구계획에서 시작되거든요. 이게 100만이 여기서 살 거야 라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10만이 여기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게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개발계획 도면이. 주거가 들어가더라도 고민의 주거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노란색이 더 진해지겠죠. 반면에 10만이 살 거야 라고 보면은 저민의 주거지가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 녹지 공간은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목표 숫자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런 동탄에 있는 메타폴리스도 마찬가지예요. 복합상업시설의 시설 규모가 과다하게 설정됨으로써 실제로 분양도 잘 안 되고 나중에 결국은 그럼 개발사업의 개발업자의 좀 부담으로 그대로 다 전가되는 거고 그걸로 끝나면은 사실은 그나마 나은데 그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로 그대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게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혹은 중소도시는 중소도시대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을 조금의 분위기가 다를 뿐이지 전부 다 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공감할 필요가 있고요.
광교 신도시의 경우에는 이 중심 지구가 굉장히 과다하게 설정됨으로써 면적이 과다하게 설정되면은 어때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라든가 규모들이 과다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과다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개발해 놓고 분양이 안 되고 주거 같은 경우도 분양이 안 되고 상업시설 같은 것도 분양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화 디자인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다에 대한 어떤 된 설계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특화 디자인 같은 걸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그런 것들이 어떤 사업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 일괄 개발로 인해서 만들어지게 된 문제점들. 영국 밀턴 케인즈, 일본 다만 유탄 30년이 넘는 시간들을 쭉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분당 일평촌 3본 7년, 광교 6년, 동탄토 7년, 혁신도시 약 5년. 그나마 조금 긴 게 지금 이제 세종시가 2020년 정도를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가고 있죠. 그 30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가 상당 부분 개발이 됐는데 6지구라든가 몇 개 지구가 지금 개발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다 보면은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필요한 시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0분만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